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사고, 오늘 결국 연락이 두절됐던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이 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발 당시 CCTV엔 정확히 31초 만에 4차례 폭발이 연쇄적으로 담긴 발생한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어대한 막아서는 윤심, 그리고 2라운드는 핵 무장론.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윤상현 4명의 후보들 오늘 당대표 후보 등록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초반 판세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그러니까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른바 자체 최상병 특검법을 던지면서 당내 친윤 그룹은 물론이고 용산 대통령실도 꽤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대한은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한 것으로 여론에는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는. 근데 이제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당심일까? 냉정하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높지만 사실상 그렇다면 이 초반에 처음에 과반을 얻기는 그렇게 꼭 녹록한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은 지금 현재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물론 뭐 우리 당원에서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작아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사 한동훈으로 다시 쪼그라든 느낌입니다. 예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한은 친윤의 일부일 뿐입니다. 형 정부를 밟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초반 판세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그런데 오늘 이 구도에 좀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공군회관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른바 세미준 정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오세훈 시장이 특강을 했고요. 이철규 의원이 주도하는 저 모임,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국민의힘의 최대 외곽 조직인데요. 세미준의 오늘 오전 정기 세미나.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 초청장을 안 받았다. 이게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렇죠. 솔직히 의도적으로 좀 왕따를 시킨 게 아닌가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 세미주의라는 조직은 이 도통 보면 이제 이 국민의힘에 외곽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역대로 있어 왔는데 이영수 회장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지난번에도 홍준표 시장을 초청해서 한번 연설한 적이 있죠. 특히 이제 예전에는 홍준표 시장이 어떤 돕는 조직이었다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보의 어떤 지원 조직으로서 이제 갖춰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하고 이제 이영수 회장이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소위 이제 어떤 친윤의 대표적인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지금 쭉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윤의 어떤 세를 과시하는 예. 그런 모임으로 일단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3명의 후보는 초청을 했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초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미준이라는 조직 자체가 국민의힘의 만약 조직이라고 그러면 공평하게 후보들을 초청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또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실상 어떤 당내의 어떤 분열의 어떤 조짐들 또 어떤 이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오늘 모임 자체도 보면 대부분 어떤 윤 대통령 지지하는 어떤 분들의 모임으로서 일단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특강 강연자로 나섰고요. 이철규, 김기현 두 사람의 모습도 좀 보였는데 세미준 쪽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게 전했는데 다시 전화가 안 왔다. 초청장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보냈고 반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우리만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박상수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거 질문지를 받고 예. 한번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하. 예,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예.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 예. 캠프 쪽으로 어떻게 들어온 것까지는 제가 뭐 캠프에 있질 않으니 그건 알 예. 수가 없는 일인데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답을 제가 받았고요. 예. 글쎄요, 이 세미준이라는 곳이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그 후보들 4명을 모두 초청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천목회도 7월 6일 토요일에 지금 현재 그 후보 4명을 모두 불러서 후보자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후보 4명을 다 부르고 또 좀 기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후보 4명의 초청 순서도 오해가 없도록 가나다라 순으로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걸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의 어쨌든 어떤 조직이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들에서 좀 이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행사들을 할 때는 예. 적어도 후보들을 다 부르는 그런 것이 최소한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당의 현재 상황을 지금 놓고 보면 약간 어찌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보들은 예. 당원들이 그렇게 썩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제 뭐 이걸 마치 이른바 친윤이 주축이 된 한 세미나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초청장 안 주고 배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에 대해서 해당 그 세미나 세미준 측도 전화를 했는데 측근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시 전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과반 모두 들 것이다. 윤상현 의원 두 사람 관계 바닥이다. 이건 뭐 두 사람은 경쟁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어대안이 예전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친하는 친윤의 일부고 아까 어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검사 한동훈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정은 의원의 총선 백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초반부터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입장에서 조정은 의원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시려다가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나 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조정은 의원이 지금 굉장히 그 총선 백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끝까지 뭐 면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죠. 아마 이번 주에 인천 강원 지역 당협위원장들 뭐 이제 또 불러서 간담회를 하겠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보고도 꼭 와달라 그러길래 조정은 그래서 의원이요? 예. 아니 뭐 조정은 의원은 아니고 예. 총선 백서 특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와달라 다른 분들이요? 그러길래 예.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가볼 생각입니다. 가볼 생각이긴 한데 네. 글쎄요 뭐 총선 백서를 우리가 정말 그 패배해서 쓴 거지 않습니까? 패배해서 쓴 건데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쓸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시끄럽게 쓰는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앙금을 남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우리 당의 그 발전이나 단합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저 부분에 이제 조정은 의원의 또 다른 얘기, 라디오 인터뷰 내용, 뭐 친윤들의 얘기도 좀 들어볼 텐데 김준욱 대변인, 뭐 상대 당이시하지만 전당대 이런 경험도 많으실 테니까 여기 보면 여론조사는 당신과 다르고 과반 모두 들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전당대 출사표 내기 전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비교적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뚜껑 열어보면 모른다라는 취지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저거는 그 단순한 견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냥 상수로 놓고 본 거예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특히나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찬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머지 세 사람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됐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비윤 또는 반윤의 포지션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을 기점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던 때에도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예. 당시하고는 많이 달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었던 그 38 전당대회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자릿수의 여론 그 숫자를 가지고 결국 52%를 당선함으로써 당 대표가 됐던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놓고 조사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여론 결과가 과연 80만 명이라는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당원 당심에 그 어느 정도 근접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신 거 보면 유승민 그 전 의원도 상당히 그 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불출마 이번에 선언했죠?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들, 예. 저 표심들이 과연 이번에 그 출마한 4명의 후보들에게 어디로 저 표심이 옮겨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가 이번 주 이후에 나올 예. 여론조사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요.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을 과정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윤심이 꽤 작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해임은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전달 과정에서 이른바 친윤 쪽에서 왜곡했거나 곡해했다라는 그런 페이스북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먼 나라까지 가셔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시는데 국내에서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 해석한다면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김기현 전 대표 경선 때 한번 보십시오, 사실요. 뭐 2%밖에 안 됐는데 결국 윤심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여당에서는 윤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그 여당의 1번 당원이고요. 가장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선거가 경선이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시 김기현 대표, 당시 김기현 후보 시절에 나경원 의원, 뭐 당대표 출사표 던질 때 시점에 엄청난 견제가 있었고,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성춘 부의장님, 뭐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개입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윤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어대한은 아닐 것 같다는 평가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심은 작동은 할 건데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어게인 2022를 꿈꾸겠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윤심이 100% 작용하기 위해서 또 당심 100%로 기존에 7대 3을 바꿨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8대 2로 바뀌었습니다. 민심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였죠.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지층, 보수 당원들조차도 그래도 이번 윤석열 정부에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표 정도 우리가 밀어주는 거 괜찮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었겠지만 예.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받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나 공감이 없는 이유가 대통령을 누군가가 흔들어서 예.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뭔가 누군가가 쓴소리를 못하고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뭐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뭐 친윤 의원들이나 이런 윤심들이 작용하는 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생각보다 초라하게 나타났을 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레임덕의 시작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이 과하게 나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할 테지만 실제로 입김이 전달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정성 의원 생각은 좀 달랐고 지난번은 전당대회 당원 100%였다면 이번엔 8대 2. 이번에 또 결선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결선 투표가 도입되긴 했습니다만 김기현 당시 대표가 과반 넘어서 당대표가 됐거든요. 아까 윤상현 의원 뭐라 그랬냐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관계는 바닥이고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탈당할 요구할 거다라는 취지 얘기도 했거든요.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희 뉴스데이에 출연을 하면서 방송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요. 대단히 박력 있는 리더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대단한 직관을 가지신 분이라서 네.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저는 그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윤 후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떤 친서 관계를 기준으로 정치인의 계파를 나누는 것은 저는 공감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친국인 것 같습니다. 친국민이고 친국가고 친국민의 힘입니다. 모두 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원께서도 저희 뉴스에 출연한 한동훈 전 위원장 보셨을 텐데 네. 박력, 직관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서 뭐 오늘 일정 부분 그 진실 공방은 있겠습니다만 세미나에 초대도 못 받았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말과 지금 친윤의 견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봐서요. 윤 대통령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대통령이 3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업적들을 쌓아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탈당해서 이걸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 탈당 이야기를 하고 뭐 윤 대통령도 제가 듣기로는 사석에서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3년이 남은 그것도 소수 여당입니다. 자, 소수 여당을 떠나면 어디 가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저 정부를 대표해서 정책을 펼쳐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대통령이 더욱더 이 집권 여당이 어떤 원팀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왜냐?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정말 이 국가적인 일,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어젠다들 이걸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제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 저는 봅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결국 그런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뭐냐?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인기가 높고 여당 인기가 높으면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의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이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아요. 예. 자,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이 똑같은 수직적 관계로 계속 간다 그러면 예. 똑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전반전에 3대 0으로 졌는데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후반전 간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바꿔야죠.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 당정이 살려면 외연 확장, 중도층 확장 이게 절실하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바로 이제 그 핵심 포인트인데요. 즉 윤 대통령이 이겼던 그 선거 연대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즉 중도 확장을 통해서 지지층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이 지지를 힘을 얻어서 거야에 대응을 해야지만이 어떤 대통령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뭔가 선수들도 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작전도 좀 바꾸고 포메이션도 바꾸고 상대편을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누가 할 것이냐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판이 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누가 되면 뭐 탈당할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대통령의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좀 더 집중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방식의 어떤 갈래치기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 그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그 메시지 중 핵심이 바로 본인이 자체적으로 중지안을 낸 최산병 특검법 찬성인데 용산의 불쾌감도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한 번 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강조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 제가 제안함으로써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과 제3자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과 이 어떤 걸 선택하시냐 문제. 당신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이 살고 정부가 사는 길입니다. 이 정도의 정면 돌파 합리적인 안 없이 어떻게 이 난국을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재차 본인이 왜 최상병 특검법 자체 중지안을 계속 피력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박상수 대변인님,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반윤 수준을 넘어서 전륜이고 현 정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야 대통령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에 맞지 않다. 이런 메시지 앞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실의 익명의 메시지가 왜 계속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요즘 예. 이제 익명의 메시지가 거의 안 나오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 어찌 보면 당의 주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익명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부정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은 거의 마타도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당이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찌 보면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음 집권을 사실상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나 전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재집권을 내세우고 재집권 캠프라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다른 뉴스에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막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장애투쟁까지 몰고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법안을 올려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는 방식으로 과연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제의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좀 대통령실의 익명의 반응이라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 당에서 이 정부를 이렇게 무너지거나 뭐 소위 말하는 전륜이라는 이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성추인 부의장께서 용산의 전당대회 입금을 불어넣으려 해도 그게 영향력이 별로 없을 거라는 취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쏘아올린 최상병 특검법 찬성.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몇몇 후보들처럼 그냥 기존처럼 그냥 당론으로 반대만 했을 경우에 이게 앞으로 8명 이탈이 현실화되는 거면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속으로 밉다고 하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에 동의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특검법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발의하게 됐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근데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 요구를 해서 재의결로 갔을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물론 그 국민의힘에 발의를 할 때 10명이 동의하고 이런 절차들은 있겠지만 예. 그럼 10명 동의하면 사실상 8명의 이탈표가 있으면 그 재의결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특검법 국민의힘 발의안 그게 발의됐을 때 거부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온 것이죠. 예. 저는 이것을 왜 거부하고 지금 박상수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자체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내세우는 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된다는 목적은 민주당과 좀 결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특검법을 받는 것 자체가 뭔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실의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과거에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들의 특검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뭐 성공 실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유죄까지 이어진 것도 있지만 무죄로 이어져서 털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떳떳하다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민주당에서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 화면들이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도 당직자들 또 다시 만난 모양인데 저 여의도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맞은편에 2층 집에 피자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착된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출사표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겐 108명의 소중한 현역 의원들도 있지만 160명이 넘는 원외위원장도 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집권 여당을 잘 지키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저 온라인에 저런 사진도 올라온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올린 이 최상병 특검법 중지안을 발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정성호 의원, 어제 김영배 의원도 일단 취지는 동의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또 국민의힘 내부의 전선이 형성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인데요. 오늘 6.25에 맞춰서 나경원 의원이 먼저 핵 무장론을 언급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법에 이은 당권 주자들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영해 바깥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다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1라운드가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중도 외연 확장돼 뭐 여러 가지 그 삿바 싸움이었다면 이 핵무장은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인데 나경원 의원이 가장 강하게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고 하 있고 지금 하면 국민 경제 타격이 있다. 원희룡 전 장관 당장 못한다. 약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핵무장 뭐 6.25 맞춰서 나경원 의원이 써올리긴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제 질서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핵 확산 금지적 즉 NPT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 될 겁니다. SK하이닉스 문 닫아야 될 겁니다. 현대중공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NPT를 우리가 탈퇴하는 순간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고 우리의 제품을 세계에 팔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NPT 탈퇴하고 결국 고립주의를 가면서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떤 지금 절차를 거쳐서 핵무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과연 그러면 삼성, 현대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핵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역을 여전히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국제관계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후에 닥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경제적인 파탄은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미국의 핵 공유, 즉 나토처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들을 우리가 어떤 공유하는 문제, 사용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배치하는 문제가 가장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처럼 핵협정을 통해서 어떤 재처리, 즉 거기에 플루토늄 재처리라든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근데 이제 일본은 핵무기는 안 만들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 협정을 바꿔서 우리도 뭔가 어떤 기본 재료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위협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하자는 것. 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고 지금 이제 원희룡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자는 게 말은 선동적으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들, 즉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어떤 식이든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인데 저는 결국은 지금 이거는 뭐 나경원 의원을 빼고는 나머지 세 분은 다 비슷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진욱 대변인 이제 계속 그 초반 판세를 보니까 전선이 확실한 것 같아서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대구 가서 홍준표 시장 만났잖아요. 홍 시장이 독자 핵무장을 강조하는 이런 뉴욕 불바다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 지키겠냐? 우리의 자주 국방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비판했는데 직접 대응을 안 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후보 등록을 하니까 NPT 탈퇴 이후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이 유일하다. 무려 아니죠. 정확히는 36분 만에 반박을 했는데 이 구도도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4월 총선 이후에 2달 넘도록 지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만 저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동훈 후보도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말에 반박을 했어요. 저는 당연한 반박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의 국민의힘 또 보수의 그 지지를 받아야 되는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강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물풍선만 몇 개가 날라와도 남북 관계 때문에 이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예. 이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들을 가장 정확하게 본 것은 한동훈 후보다. 한동훈 후보가 경제 부분을 잘 짚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힘에 의한 안정이든 아니면 뭐 대화에 의한 평화든 예. 다 좋은데 이 관계가 무너지고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순간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 이것은 한동훈 후보가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2라운드가 됐어요. 이제 출사표 던진 지 일요일밖에 안 됐는데 월화 지금 오늘 3일째 각 후보들 그만큼 젠걸음 하루에 5-6개 행보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후보들인데 후원회 캠프 얘기 짧게만 만나볼게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맹 중에 여기 좋은 책 하나 소개한다고 해서 SNS 글을 올렸던 거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박상수 변호사님. 네. 아예 연평개정의 영웅 한상국 상사의 부인인 김한나 씨가 한동훈 캠프의 후원 회장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네, 한동훈 캠프의 성격을 그냥 딱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한상국 상사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점에 북한의 침략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제 부인분이 이제 후원회장을 맡게 된 김한나 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난 3월에 이제 서해 교전의 날 행사 때 만난 이후로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어갔다가 또 이제 선거 패배 이후 이제 자택에 칩과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갔다 보니까 이 김한나 씨에 대한 동화죠. 이 동화, 한상국 상사에 대한 동화, 펀딩 프로그램을 올렸고 그런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보니 우리 김한나 선생님께서 이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을 흔쾌히 맡아줬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보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의 어떤 진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한동훈 캠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어서 그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입니다. 이 6.25의 의미를 핵무장과 함께 시작하는 것과 서해 교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 둘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필 편지는 어제 작성한 것 같고 오늘 공개가 됐고 후원의 캠프 얘기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꽤 많은 흥행 요소는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마치 홍준표 시장도 후보인 것처럼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내일 원희룡 전 장관이 홍준표 시장을 또 만난다고 하니까요. 그 면담 결과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초반 판세기 한동훈 대 반 한동훈 구도얘기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제.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경기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 높지도 않은 공장 2층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불이 시작될 당시 상황이 이 고스란히 공장 내부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자, 첫 폭발 이후 직원들이 불을 꺼보려고도 하지만 이 4번의 연쇄 폭발에 암흑에 빠지기까지 걸린 시간 단 42초였습니다. 첫 소식 권경문 기자입니다. 공장 내부 곳곳에 성인 키높이의 종이 상자가 쌓여 있고 한쪽엔 배터리 셀이 촘촘히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도 층층이 놓여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3초 하얀 상자 위 배터리 쪽에서 1차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직원들이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황급히 상자를 옮기지만 불과 25초 뒤 2차 폭발이 일어나며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곧이어 3차 폭발까지 일어나며 불기둥이 천장까지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곧장 분말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지만 4차 폭발까지 발생하며 속수무책입니다. 이후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작업장엔 짙은 유독가스가 퍼지고 이내 암흑으로 뒤덮입니다. 불과 42초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리튬 전지 제조 공장 2층에선 전지 완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전압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통형 배터리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2층 작업장에 있던 2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진 겁니다. 소화 작업까지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22시간 만에 불을 다 끄고 들어간 공장은 포탄이 떨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기계와 작업대 모두 새까맣게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여권에서 핵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나경원 후보가 꺼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북핵 개발과 러북 밀착에 한국 핵무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을 갖게 된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냐며 독자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을 활용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고 윤상현 후보 역시 핵무장은 국제적,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핵무장에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71%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좋은 방안이라 했지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안팎에서 보신 것처럼 자체 핵무장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궁금합니다.
일단요, 대한민국의 이 자체 핵무장은 일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지요. 네. 말하자면 지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확장 억제가 제공되고 있지만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혹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라든지 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면 네. 우리 안보가 한층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분명하지 않다면 네.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네. 핵무장의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 다수가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이라면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핵 무기를 갖지 않는, 다시 말하면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 것은 네. 한미 동맹과 미국이 제공하는 그 확장 억제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그 조건으로 한국을 돕지 말라고 할 경우 네. 한국이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국민들도 불안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핵무장론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있는 손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당 당권 주자들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필요하더라도 이 현실적으로 네. 이게 가능하겠냐? 자, 핵무장이 가능은 한 겁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핵 무기 기술은 이미 1940년대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최신 기술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기술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NPT에서 탈퇴하는 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유엔 안보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가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네. 동맹에 금이 가게 되면 핵무장으로 얻는 안보 이익보다는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꾸 저희가 답을 좀 요구하는 게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시니까 핵무장을 하는 게 대한민국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의 안보 상황이 바뀐다든지 또 동맹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또 북한의 핵 역량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지를 우리는 안 한다. 네. 이렇게 할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언제든 안보 상황이 바뀌고 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는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선거에서 80%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당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후보의 하루를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으며 공개한 편지입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자유우파 정권 재창출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의 당선을 호소드린다고 썼습니다. 한 후보도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앞장서 막겠다며 당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원희룡 후보는 경북을 찾아 지자체장과 당원들을 만나며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6.25 때 대한민국을 낙동강 전선에서 지키고 대구 경북의 국민들과 당원들의 그 저력을 이번에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 후보는 내일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최근 입당한 한 후보와 과거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원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우리 당이 힘들어진 거는요,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을 위해 기여한 분들은 늘 나의 끝것이 요구해요.
윤상현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시켰던 것이라며 지금도 그 상황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윤한 갈등을 부각했습니다. TVN 뉴스 최수연입니다. 러닝메이트 줄 세우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가 보죠. 네, 당대표와 함께할 최고위원들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먼저 팀 원희룡에는 이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하고 사상도 생각도 아주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개항을 제가 3번 갔습니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야당에 동조하여 내부의 분열을 싹 틔우는 배신의 정치, 그 비극을 또다시 답습해야겠습니까? 일찍이 팀 한동훈을 완성한 한동훈 후보는 오늘 당대표 후보 서류를 직접 제출했고요. 장동혁, 진종호 의원 등 러닝메이트들과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함께 전당대회에 나왔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네, 사실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말이 좋아 러닝메이트지 개파 줄 세우기, 구태의연한 세력화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김민전 의원은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말아달라는 이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의 요청이 있었다며 노 러닝메이트를 선언했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것은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시지 마시고 왜 러닝메이트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나 많은 뜻들은 함께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